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엄청난 주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만 딱 그려보시죠. 네,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타시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조수석 앞에 있는 작은 글러브 박스를 쓱 열어보는 겁니다. 아, 보통 등록증이나 휴지 같은 자잘한 물건들 넣어두는 그 공간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거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과거에는 거대한 건물 하나를 꽉 채워야만 했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통째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공상과학 영화 오퍼닝에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그 거대한 펜타곤보다 무려 15배나 더 큰 반도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네네. 또 여러분 머리 위에 대기권 밖 그 우주 궤도에는 초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스케일 막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2026년 4월 현재 단 하나의 회사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 현장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아직도 그 회사를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업체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테슬라 말입니다. 맞아요. 다들 그냥 차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자동차의 외형만 봐서는 지금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체를 진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새로운 차가 나왔다,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됐다, 이런 수준의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지금 그 모빌리티라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실리콘 칩 설계부터 제조 공정, 인공지능, 그리고 심지어 지구의 한계를 벗어난 우주 인프라까지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예 독립된 초지능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은요. 이들의 마스터 플랜 뒤에 숨겨진 팩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부하고 그 이면의 시사점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거대한 생태계를 지배하려면 가장 먼저 뇌부터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컴퓨팅의 핵심이니까요. 네, 최근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용 칩인 AI5의 테이프아웃을 완료했다는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이 테이프아웃이라는 게 설계도를 파운드리 공장에 아예 넘겨버려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최종 확정 단계, 맞죠? 네, 정확합니다. 설계의 성공을 선언하는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근데 이 AI5 칩이 반도체 공학적으로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아, 성능 때문인가요? 네, 성능의 도약폭이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작인 AI4랑 비교했을 때 연산 능력이 무려 40배나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와, 40배요? 네, 40배입니다. 그런데 칩의 물리적인 크기는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집적도는 훨씬 높아졌거든요. 40배 성능 향상도 진짜 놀라운데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건 전력 소모량이었습니다. 아, 150와트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 AI5 칩이 불과 150와트 전력만으로 구동된다고 하더라고요. 150와트면 자동차의 일반적인 저전압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은 전력입니다. 지금 AI4랑 비슷한 추론 성능을 내는 엔비디아의 서버용 H100 GPU를 보면 기본적으로 700와트 이상을 막 뿜어내면서 소모하지 않습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거대한 액체 냉각 장치까지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고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에 가면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엔비디아 H100가 엄청난 양의 짐을 나르긴 하지만 거대한 선로랑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그 육중한 화물열차라면요. 네네. 테슬라의 AI4는 전력을 아주 찔끔 먹으면서도 수만 대가 군집 비행을 하면서 똑같은 화물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소형 드론대 같은 거네요. 와, 화물열차와 드론 비유 진짜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시사점이 바로 전력 밀도의 혁명이거든요. 전력 밀도의 혁명이요? 네, 그동안 IT 업계에서는 엄청난 파라미터를 가진 AI를 구동하려면 무조건 거대한 데이터 센터랑 발전소가 세트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라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AI4의 등장으로 이제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걸어다니는 소형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엣지 컴퓨팅이 궁극의 형태로 진화한 거죠. 아,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SK 하이닉스의 초고속 메모리 모듈을 12개나 촘촘하게 박아 넣었어요. 대역폭이 초당 1.5TB나 됩니다. 초당 1.5TB요? 와, 네, 차량에 달린 8개의 카메라에서 초당 수십 프레임씩 쏟아지는 고해상도 영상을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이 정도 하드웨어 스펙이 필수적인 거죠. 게다가 흥미로운데 생산 전력이더라고요.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랑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동시에 활용해서 양산을 이원화했던데요. 네, 아시아에 집중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서 미국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겠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칩을 작고 빠르게 만들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 이거 애플이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들 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칩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만으로는 생태계를 지배한다고 말하기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발 주기예요. 보통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아키텍처나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수년이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런데 테슬라는 AI5 테이프아웃에 만족한 안 하고 곧바로 AI6 그리고 서버용 학습 슈퍼컴퓨터인 도조 3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불과 9개월 단위로 막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9개월이요? 스마트폰 신제품 나오는 것보다 빠르네요. 네, 여기서 IT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명령어 집합 아키텍처, 즉 ISA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잠깐만요. ISA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서로 소통하는 일종의 언어나 문법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인공지능 산업은 서버에서 거대한 AI를 학습시킬 때 쓰는 칩의 언어랑 그 결과를 실제 자동차나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때 쓰는 엣지 칩의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언어가 다르다고요? 네네. 그래서 서버에서 수십억 개 파라미터로 AI를 훈련시키고 나면 그걸 기기에 집어넣기 위해 코드를 번역하고 압축하는 막대한 컴파일러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거든요. 번역을 해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서버에 들어가는 도조 3칩이랑 자동차에 들어가는 AI6 칩을 ISA, 즉 언어를 아예 하나로 통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마친 최신 AI 모델을 코드 한 줄 수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실행된다는 뜻인가요? 네, 중간에 번역가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궁극의 이식성입니다. 아, 궁극의 이식성.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배포하는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게 돼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외부 업체의 칩을 사서 쓰는 한 이 언어의 장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테슬라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기술적 해자네요. 자, 두뇌 설계부터 언어 통일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심각한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나요? 어떤 장벽 말씀이시죠? 아니 9개월마다 이 엄청난 성능의 칩을 설계하고 그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이랑 로봇 또 데이터 센터 서버에 꽂으려면 결국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막 찍어내야 하잖아요. 그쵸. 생산량이 뒷받침돼야죠. TSMC나 삼성이 아무리 공장을 풀가동해도 테슬라 한 회사에 그 무지막지한 전용 물량을 병목 현상 없이 쳐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내놓은 대답이 바로 25조 원 달러를 쏟아붓는 반도체 메가 팩토리, 테라페 프로젝트입니다. 테라팹이요? 목표가 무려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출력을 낼 수 있는 반도체를 단일 시설에서 쏟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고성능 칩 생산량의 50배 수준이에요. 1테라와트요. 와,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대략 500기가와트 안팎이거든요. 네네. 근데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연산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건 아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력망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 아닙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규모죠. 게다가 반도체 생산하려면 극자외선 장비부터 패키징까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손을 잡은 파트너가 바로 인텔입니다. 아, 인텔이요? 2004년까지만 해도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무려 18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사의 존폐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위기였죠, 그때. 그런데 테슬라가 테라펩의 핵심 파트너로 인텔을 끌어들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인텔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최첨단 미세 공정이랑 패키징 기술을 테라펩 한 지붕 아래로 모두 가져와서 통합해버린 거예요. 와, 인텔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생존의 동아줄이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시아 파운드리에 의존하지 않고 칩 설계부터 패키징, 양산까지 텍사스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거군요. 완벽한 공급망 독립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윈윈 전략이죠. 파트너십 배경은 납득이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건 물리적인 제약이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테라펩에서 1테라와트 규모 칩을 찍어내는 건 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칩들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해서 돌려야 할 텐데 그걸 다 지구상에서 가동한다고요? 아, 전력과 냉각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엄청난 연산을 할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를 식히려면 수백만 갤론의 물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텐데 환경단체나 규제당국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력망도 다 붕괴할 거고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이 섬뜩할 정도로 치밀해지는 구간입니다. 지구의 연력학적 제약이랑 환경 규제라는 벽에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지구를 떠난다고요? 네, 스페이스X를 통해서 궤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실제로 테라펩에서 생산되는 특수칩의 80%가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서버를 쏘아 올린다? 얼핏 들으면 기발해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우주는 진공 상태라서 열을 전달할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없죠. 컴퓨터 쿨링팬이 아무리 돌아가도 바람을 못 일으키는데 열을 어떻게 식힙니까? 오히려 열이 방출되지 못해서 서버가 펄펄 끓다가 타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우리가 지구상에서의 대류 현상, 그러니까 공기나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방식에만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우주는 다른가요? 우주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의 극저온 상태거든요. 여기서는 열이 공기를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적외선 형태의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복사 냉각 현상이 극대화됩니다. 아, 복사 냉각이요? 네, 특수한 방열판 기술만 적용하면 수자원 낭비 없이 무한에 가까운 냉각 효율을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대기권 밖이라 태양빛이 산란되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구 표면보다 5배나 높습니다. 와, 펌프 돌리고 물 끌어올릴 필요 없이 무한한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우주의 극저온 상태를 이용해서 서버를 시킨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진 스타링크 레이저 통신망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지구에 있는 자동차들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우주의 에너지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하는 이른바 카르다쇼프 척도 2문명으로 진입하는 단계인 셈이죠. 규제 당국 눈치 보고 환경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부지 찾아 헤매는 경쟁사들을 단숨에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지구적 한계를 탈출한 우주 엣지 컴퓨팅의 서막이네요. 네, 그야말로 판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자,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테라펩, 그리고 글로브 박스 속의 AI4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거대한 인프라가 결국 종착지로 삼는 건 완벽한 자율주행의 완성이잖아요. 네, 모빌리티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현재 도로 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 패러다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크게 테슬라, 웨이모, 엔비디아의 세 가지 철학이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기술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테슬라의 철학은 아주 확고합니다. 오직 8개의 카메라 영상에만 의존하는 완벽한 비전 중심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이에요. 비전 중심이요. 복잡한 코딩 규칙을 짜놓는 게 아니라 원시 영상 데이터 수십억 마일치를 인공지능에 막 때려 넣어서 AI가 스스로 주행 방법을 깨우치게 하는 확률론적 방식입니다. 아, 이 방식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데이비드 모스 일화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카메라만 달린 차로 캘리포니아 LA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무려 1만 3천 마일을 단 한 번에 인간 개입 없이 완주해냈죠. 아무리 복잡한 로터리나 고속도로도 부드럽게 싹 통과했고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엄청난 폭설을 만났을 때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카메라 렌즈가 눈에 덮여버리니까 AI가 말 그대로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매섭게 파고든 게 반대 진영인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방식이 다르죠. 웨이모는 테슬라 방식을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하면서 센서 퓨전이라는 극단적인 안전주의를 택했습니다. 무려 29개의 카메라에 6개 레이더, 그리고 5개의 라이다 센서까지 다 결합했어요. 센서를 막 덕지덕지 붙였네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3D 환경의 진실을 정확히 탐지해냅니다. 폭설이 쏟아지든 짙은 안개가 끼든 라이다가 레이저를 쏘아서 주변을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죠. 근데 이 철학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쵸. 장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쌀 뿐더러 사전에 고정밀 3D 지도가 구축된 한정된 지역, 즉 지오펜싱 구역 안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지도 데이터가 없는 낯선 시골길에 가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군요. 네, 확장성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확성성의 테슬라냐, 안전성의 웨이모냐, 이 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끼어든 게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아키텍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자율주행에 접목한 VLA, 즉 비전 언어 행동 모델을 도입했어요. 언어 모델을요? 네, 카메라로 상황을 보면 AI가 내부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해라고 판단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방식입니다. 아하,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폭설에 눈이 멀기도 하지만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인간 운전자의 뇌를 닮았고요. 네네. 웨이모는 절대 빗나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선로 위만 완벽하게 달리는 기차에 가깝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도로 규제 당국이라는 깐깐한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일일이 노트에 적어서 제출하는 모범생 전략을 택한 거군요. 와, 그 세 가지 비유로 지금 비즈니스 지형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이건 단순한 센서 유무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요. 자율주행을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극단적 확장성과 저비용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좁은 구역에서 VIP를 나르는 절대적 안전성으로 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규제 당국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듈형 솔루션으로 팔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패러다임 전쟁인 거죠. 도로 위의 철학 전쟁.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테슬라가 그리는 인공지능 미래가 단순히 운전대 대신 잡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 이상을 보고 있죠. 운전자가 차에 타서 내릴 때까지의 차량 내 경험 자체를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초고대 AI인 그록4가 완전 오프라인으로 통합된 게 그 증거잖아요. 네, 온디바이스 AI의 끝판왕이죠.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차량에 탑재된 MC3 칩 메모리 용량이 겨우 8기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8기가 맞습니다. 아니, 이 작은 램에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막 구겨 넣는다? 서버랑 연결 끊고 오프라인으로 돌리면 10중 8구 말도 안 되는 환각 현상 일으키거나 AI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8기가라는 물리적 한계는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 문제를 양자와 중류라는 기술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양자와 증류, 그게 뭔가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AI가 판단 내릴 때 소수점 10자리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던 정밀도를 소수점 2자리 정도로 과감하게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양자화라고 하죠. 아, 계산을 덜 복잡하게 만드는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거대한 원본 모델이 가진 핵심적인 논리 패턴만 작은 모델로 쏙 복사하는 증류 과정을 거칩니다. 엑기스만 뽑아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복잡한 철학 논문이나 양자역학 토론할 때의 깊이는 아주 약간 얕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라는 환경에서는 그 대가로 얻는 이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아, 깊은 사유의 능력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실용성이랑 반응 속도를 얻었다는 거군요. 확실히 운전 중에 통신만 끊기는 깊은 산속이나 긴 터널 들어갔을 때 음성 비서가 막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진짜 답답했거든요. 네, 게다가 연산이 차량 내부에서 100%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민감한 대화 기록이나 위치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혀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되네요. 오직 차량 내부 SSD에만 암호화돼서 저장되죠. 유럽이나 북미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차를 감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테슬라는 오프라인 구동을 통해 이 규제 리스크마저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와, 기술적 한계를 비즈니스랑 규제 방어 무기로 써먹은 엄청 영리한 한 수네요. 성능도 단순한 비서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뭐 창문 닫아 이 수준이 아니라 다중턴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 페르소나에 맞춰서 반응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근길에는
친절한 심리 치료사가 돼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기괴한 농담 던지는 광기 모드까지 설정할 수 있다니. 이건 차가 아니라 진짜 나를 속속들이 아는 가상의 동반자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것이 차량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통제하려는 테슬라의 진짜 노림수입니다. 공간의 소유권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경험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과정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주 궤도의 데이터 센터부터 테라펩 공장 제조, 도로의 자율주행 전쟁, 오프라인 AI 비서까지 진짜 숨가쁘게 짚어봤는데요. 이 막대한 자본이랑 기술이 들어간 탑을 쌓아 올린 테슬라의 진짜 목적이 결국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의 완전한 전환이죠. 아니, 이 회사는 여전히 공장에서 자동차라는 쇳덩어리를 찍어내서 파는 곳 아닙니까?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도 정체되면서 차량 1대당 파는 마진도 막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요. 겉보기엔 제조업체 같지만 내부 재무 구조랑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완전히 다른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즉 FSD 활성 사용자가 11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110만 명이요? 엄청 많네요. 네, 전체 운행 차량의 12.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팩트가 뭐냐면 테슬라가 과거처럼 FSD 소프트웨어를 수천 달러에 일시불로 파는 방식을 전면 폐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일시불 폐지요? 그럼 어떻게 파나요? 오직 월 99달러 구독 모델, 즉 SaaS 형태로 100% 전환했습니다. 아, 이거 완벽한 질레트 면도기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질레트가 면도기 손잡이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세상에 쫙 풀어버리고 결국 매달 교체해야 하는 칼날을 팔아서 막대한 수익 내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테슬라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25,000달러 이하 초저가 소형 SUV 양산에 사활을 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차를 싸게 많이 깔기 위해서요? 네, 차량 자체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은 최소화차더라도 일단 세상 모든 도로 위에 테슬라 차량을 쫙 깔아버리겠다는 독한 의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저가형 모델 뼈대가 운전대조차 없는 무인 로봇택시 사이버캡이랑 100%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와,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생태계 단말기 보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군요. 네, 게다가 이 구동 모델은 까다로운 유럽 당국의 형식 승인까지 통과하면서 폭발적인 확장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면도기를 세상에 뿌리면 그 안에서 AI5 칩이 주변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주 서버로 쏘아 올리고 다시 진화한 FSD라는 칼날을 매달 99달러 받고 팔아먹는다. 이쯤 되면 진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구독형 소프트웨어 독점 기업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사스 기업이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작 금융시장, 이 월가의 반응을 되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전통적인 잣대로는 이 회사를 더 이상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적인 애널리스트 진영은 당장의 차량 인도량 부진이랑 하드웨어 마진 하락만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확 내렸거든요. 전통적인 뷰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테라펩이나 우주 인프라에 들어가는 자본 지출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나 되니까 자동차 회사가 왜 이렇게 현금을 불태우느냐면서 막 공포에 질려 있는 겁니다. 반대쪽 의견은 어떤가요? 반면에 UBS를 비롯한 기술 투자 진영은 AI5란 테라팩 발표 직후에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 긍정적으로 본 거네요. 마진 하락은 생태계 지배를 위한 의도된 포석이고 결국 테슬라를 물리적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사스 제국의 통치자로 인정한 거죠. 지금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테슬라가 어떻게 파편화된 기술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지 팩트를 통해 쫙 살펴봤는데요. 글로브박스에 들어가는 AI5 칩, 인텔과 손잡고 짓는 거대한 테라펩 공장, 우주 공간의 데이터 센터, 도로 위를 장악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매달 99달러를 결제하게 만드는 월 구독료 모델로의 전환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이 모든 단계가 외부의 어떤 방해나 부품 공급 부족 없이 스스로 통제하고 찍어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쟁사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시사점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한 이 팩트를 바탕으로 이 점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라는 이동의 통제권, 막대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그 연산을 가능케 하는 우주의 에너지만까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기업이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는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현실 세계의 인프라 그 자체를 특정 기업의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유토피아가 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독점이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